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법률 고민을 안방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TV 법률 상담소의 MC 이성환 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의 법률 고민을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의 김강원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의 상임 변호사이신 김리원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김강원 팀장님, 오늘로 우리가 방송 5회째를 맡고 있는데요. 사연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여전히 이 장애인 차별과 관련된 사회 문제가 참 많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로 들어오는 상담들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있다면 뭐 어떤 거 있을까요? 사실 뭐가 제일 많다 적다를 따지기도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내용의 상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뭐 발달장애인에 대한 착취나 학대 관련 사례들도 많이 접수가 되고 있고요. 뭐 여전히 직장에서 차별을 겪고 있다는 분도 계시고, 휴대폰 명의도용이나 사기 같은 금전적인 피해를 겪으신 분, 뭐 그리고 안전사고를 당하시거나 또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상담을 접수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김리원 변호사님, 이 사실 법률적인 문제는 그 전문가가 아니면 뭐 상당히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예. 근데 이 장애인들의 법률 자문을 좀 도와주실 때, 네. 뭐 가장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상담을 진행하는 저희도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그 지점인데요. 예. 저희 센터만 해도 개소한 지 지금 10개월 정도 됐는데, 사건이 한 550개 정도 저희가 받아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중에 거의 대부분이 법률적인 자문을 요청하시는 내용이었어요. 아무래도 일상생활 깊숙이 법이 좀 개입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막막해서 전화를 주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저희가 그 상담을 진행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법률 문제 자체가 용어라던가 이런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민사적으로는 어떻게 다루고 뭐 형사적으로는 어떻게 차이가 나고 뭐 아울러서 소년 사건, 뭐 가사 사건 이런 특수한 사건들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서 용어가 어떻게 차이가 나고 절차가 차이가 나고 이런 거를 좀 충분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예, 시청자 여러분, 자주 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장애인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고민들을 저희가 소개하고 해결책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사연은 우리 김강원 팀장님.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외삼촌께서 당한 억울한 사연에 대해 법적으로 도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외삼촌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십니다. 어렸을 때 앓은 뇌병변 장애로 얼굴을 비롯해 몸 한쪽 편이 다 마비가 돼 있습니다. 오늘 저희 외삼촌은 늦은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한 식당을 찾았다고 합니다. 식당으로 들어가는 외삼촌에게 어서 오라는 반가운 인사 대신 종업원은 인상을 찌푸리며 영업을 안 한다, 영업 끝났다고 말하더랍니다. 그런데 외삼촌은 얼핏 봐도 식당 안은 이미 손님들이 식사하고 있었고 그냥 뒤돌아 다른 식당으로 가려다가 잠시 멈추고 식당을 지켜봤다는데요. 영업이 끝나기는커녕 삼촌 뒤에 온 손님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식당으로 들어가서 식사를 하더랍니다. 어릴 때부터 받아온 갖은 차별로 무뎌진 외삼촌이지만 이번 일은 정말 서러웠다고 말씀하십니다. 배고파서 내 돈 주고 밥 먹기 위해 찾은 식당에서 장애 때문에 문전박대를 당하다니요. 얘기를 들은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식당으로 당장에 전화했고 식당 주인은 도리어 장애인이 자랑이냐고 하네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장애인과 함께 식사하면 무슨 문제라도 생기나요? 장애인 전용 식당이라도 찾아가야 하는 건가요? 애완동물 출입금지는 들어봤어도 장애인 출입금지 식당은 너무나 충격적이네요. 흥분한 저에게 참으라며 더한 일도 수없이 겪었다고 말하는 외삼촌. 이제 나이를 드셔서인지 많이 여려진 외삼촌이 더 안타깝습니다. 다른 어떤 장애인이라도 이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식당 주인을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은 없나요? 예, 말도 안 되는 일이네요. 이거 뭐 도대체 어떤 식당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참 놀라울 수밖에 없는데, 김광 팀장님, 그런데 이런 차별적인 시선, 대우,
뭐 이게 여전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참 화가 나는데 네. 뭐 실제로는 뭐 어떤가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실제로도 종종 이런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뭐 대전에서도 한 식당에서 그 휠체어를 타고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휠체어를 두고 입장해달라고 요구해서 뭐 그 이유는 나무 바닥이 파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들면서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식당이 있어서요. 저희한테 그 문제를 제기하셨고 저희가 원만히 중재를 통해서 사과를 이끌어냈던 경우가 있었고요. 뭐 식당 말고도 놀이동산에서도 장애를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하는 예들이 여전히 있고 그런 그 차별적인 규정이 그 놀이공원의 내부 규정으로 또 돼 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시정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김 변호사님, 이 사연의 경우 이 식당 주인을 좀 처벌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네, 다행히 있고요. 예. 그 많이들 아시는 법률인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장애인에 대해서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차별을 가할 경우에는 그 차별이 악의적일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식당 주인은 이 장애인에게 입장 자체를 거부했잖아요. 장애를 원인으로 입장을 거부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것이 어떤 소정의 입증 과정을 거쳐서 그 증거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장애인 차별금지법상 처벌이 될 수 있고요. 만약에 이 거부를 하는 과정에서 좀 사실관계가 생략돼 있겠지만 뭐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거나 장애인이 무슨 밥을 먹으러 한다는 등의 그런 모욕적인 언사를 해서 기분을 나쁘게 했고 그게 여러 사람이 듣게끔 말을 한 상황이 있었으면 형법상 모욕죄에 의해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모욕죄는 친고죄라고 해서 본인이 직접 고소를 해야지만 그 수사가 진행되는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이런 일을 당하셨으면 누군가가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 뭐 어쨌든 간에 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상당히 장애인들을 많이 보호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큰 식당이든 작은 식당이든 간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는데요. 다른 장애인이 또 이런 사고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뭐 어떠신가요, 김건희 팀장님?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법이 만들어지고 편의시설이 설치된다고 해서 차별이 바로 시정되는 것은 아니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식 개선 교육도 중요하고 매체나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참 대표적인 장애인 차별 사례가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이런 문제는 법적인 테두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뭐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김 변호사님 어떠신가요? 네, 저희 센터에도 유사한 사례가 접수가 됐어서 저희가 굳이 법적으로 가지 않고 해결을 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 올해 있었던 일이고 휠체어를 가지고 식당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이제 이 비슷한 사례로 그냥 저희 손님 안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보냈던 사안인데 그래서 요새는 이런 식당이나 이런 데는 뭐 쇼핑몰 같은 데서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다행히 그 사례에서는 그 쇼핑몰의 고객 지원팀이라고 해서 이런 민원을 전반적으로 접수하는 팀이 있었고요. 거기에 저희가 법률적인 의견서를 제시를 하면서 이런 식의 행동은 당연히 처벌될 수도 있는 그런 나쁜 행동입니다라고 문제 제기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법적으로 가지 않더라도 그 잘 해결이 됐고 또 사과나 그 재발 방지 약속이나 이런 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예, 그렇군요. 예, 자.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을 많이 보호하고 있는 법이니만큼 여러분들도 한번 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숙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는 크고 작은 법률 문제. 어려운 법률 상식에 고민하셨나요? 이성환 변호사. 안방으로 찾아가는 개인 변호사. 고수의 똑똑한 법률 정보. 예, 그럼 두 번째 사연은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지체장애인 여성입니다.
회사에 밀린 월급 문제 때문에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플라스틱을 유통하는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 취직할 당시 몸이 불편한 저를 고용해주는 것도 감사했고 작은 회사지만 제 한 몸 바쳐 열심히 일하면 회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겠다 싶어 열심히 다녔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월급 대신 생활비 정도밖에 받지 못했지만 사장님에 대한 신뢰에 회사에 대한 애착으로 밤낮 없이 10시간 이상을 회사 일에 매진했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회사에 기반이 잡히면 월급도 올려주고 적절한 보상도 해준다는 사장님의 약속만 믿었습니다. 그렇게 월급 200만 원 중 1년 동안 매달 받은 돈은 70에서 80만 원. 지금은 어느 정도 회사가 자리를 잡았지만 회사는 고용보험은 물론이고 의료보험 가입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월급은 물론이고 과거 약속했던 추가 근무에 대한 보상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야 사장님은 그동안의 저희 회사 생활에 꼬투리를 잡으며 차일, 비일 각종 약속은 지키지 않고 미루고 있습니다. 정해진 퇴근 시간도 없이 10시간 이상 일을 하며 밤늦게 퇴근한 날 과중한 업무와 누적된 피로로 한두 번 출근 시간을 맞추지 않았던 것, 이런 것들을 걸고 넘어지네요. 제 건강 상태를 운운하며 은근히 퇴사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사장님만 믿고 1년을 적당한 대우도 포기한 채 회사의 비전에 저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는데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세상을 믿기가 힘들고 자신이 싫어집니다. 상처만 남은 1년간의 회사 생활, 그냥 떠나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받지 못한 체불임금은 받을 수 있는 건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했을 때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위 건강에 문제도 생겼습니다. 이것도 산업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회사를 위해 헌신했더니 헌신짝이 됐다. 뭐 이런 말도 많이 하시죠. 사연의 주인공의 말에 따르면 매달 120에서 130만 원씩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김강원 팀장님, 이거 뭐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겠죠?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임금 체불 자체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월 70에서 80만 원만 받았다고 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대보험 의무 가입 위반도 과태료나 벌금이 따르는 위법행위입니다. 당연히 추가근무 수당도 받아야 되고요. 또 퇴직을 강요한 행위도 부당한 노동행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근로감독관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로감독관이 개입해서 적절히 조정을 하기도 하고요. 체불임금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제대로 협의에 나서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사법 절차에 착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이유로 취업 현장에서 불이익을 주었다고 한다면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의 소지도 있습니다. 예. 지금 김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노동청에 이러한 사업주의 행동을 신고하셔서 조치를 받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이건 뭐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거나 간에 뭐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제도 중에 이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전혀 손색이 없게 잘 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금 문제라든가 또 부당한 대우, 이런 문제는 노동청에 반드시 신고해서 사업주가 더 이상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뭐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속, 그동안에 기반이 잡히면 그동안에 그 잔업수당 뭐 이런 것들을 주겠다. 그런 약속들을 했던 것 같은데, 월급도 올려주겠다. 그런데 이제 구두로 한 약속도 약속은 약속이기 때문에, 분명히 법적인 효력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구두 약속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서상, 증거상 어떤 확실한 약속이 입증되지 않는 한 옛날에 이런 약속을 했으니 이행하라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특히 이제 월급을 올려주겠다 이런 약속은 법률적으로 강제해서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이제 밀렸던 체불임금과 잔업수당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고요. 김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4대 보험을 가입해주지 않은 행위, 이것은 이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바로 시정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산업재해 문제를 문의하셨는데 이 부분 가능할까요? 네, 산업재해는 아시다시피 되게 그 정해진 절차라던가 그런 게 좀 법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법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라고 해서 줄여서 우리는 그냥 산재보험법 이렇게 부르는 그 법인데요. 그 법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 그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냐면 업무상 사고 아니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하거나 부상, 질병을 당하거나 사망을 할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는데요. 그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점이 인정이 돼야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그 산재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업무상 사고라고 하는 거는 뭐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이런 거를 하다가 당연히 발생하는 사고일 수 있고요. 아니면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내가 이용하다가 당한 사고, 아니면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버스라던가 이런 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그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를 한 사항에 대해서 뭐 행사 이런 거 있잖아요. 사내 체육대회 해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하는 이런 행사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나 이런 것도 폭넓게 인정이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지금 위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사고라기보다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는 것을 입증하셔야 되는 문제인데요. 업무상 질병은 법에서 뭐라고 쓰여 있냐면 업무 수행 과정 중에 물리적인, 화학적인 뭐 이런 뭐 분진, 그러니까 먼지라던가 병원체라던가 이런 거에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해서 건강상의 장애가 일어났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질병으로까지 연결이 되었다라는 점을 입증을 하면 그게 바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의 시행령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을 조금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많이 이슈화된 게 그 삼성 반도체에서 일했던 그런 반도체 노동자들이 뭐 백혈병이라던가 이런 암에 노출되었다라는 점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냐 안 되냐 이런 거 많이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 그런 걸 통해서 시행령에서 좀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런 걸 주장하고 싶으시면 좀 그거에 맞는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게 일해서 이렇게 위가 나빠졌는지에 대해서 좀 진단이나 소견을 통해서 좀 그런 걸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참고가 되시라고 최근에 대법원에서 나온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의 사망 원인인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악화 가능성이 있었을 경우에 그것도 재해에 포함된다라는 이 사건의 의뢰자에게는 좀 더 유리한 내용의 판결도 있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산업재해로 인정될 가능성도 뭐 보인다고 말씀하시니까 의사의 진단을 좀 정확하게 받으셔서 이 부분도 뭐 노동청이라든가 이런 곳에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좀 더 구체적인 해결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 비장애인들도 그렇고 이런 근로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김광원 팀장님, 뭐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취직할 때 뭐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취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당장 직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해당 직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채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전에 사업장의 재정 상황이나 근로 조건들을 잘 알아보고 취업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고용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따져보거나 협의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그래도 이번 사례자와 마찬가지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는 특히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불이익한 부분은 없는지 잘못된 것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그 내용을 꼼꼼하게 좀 살펴보는 것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 예방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산재와 관련해서는 이 최신 판례들 또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꼼꼼히 좀 더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최근에 좀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좀 좋은 사례, 판례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예, 최근에 산업재해 관련해서 그 장애인분들한테 도움이 된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 한 가지 선고된 것이 있습니다. 예. 바로 그 의족 사건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그 근로 중에 예. 넘어지셔가지고 의족이 파손됐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 근로 중에 의족이 파손된 것도 산업재해라고 요양급여를 신청을 하셨는데요. 근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의족은 신체가 아니고 의족의 파손은 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소송에는 사실 우리 김여원 변호사님도 참여를 하셨었는데요. 예, 그 대법원까지는 이제 이분이 그러니까 고등법원 2심까지 패소를 하셨고 3심을 저희 연구소에 의뢰를 하셔서 저희하고 같이 소송을 진행하셨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의족도 장애인에게는 신체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신체 일부로 보고 의족 파손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 김 변호사님 큰일 하셨네요. 이게 사실 뭐 다른 법에서는 의족이나 의수를 신체 일부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산재에서는 여태 그런 게 없었나 보죠? 그 약간 법상 차이가 있는데요. 네. 민법은 그 재산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를 놓고 보기 때문에 뭐 탈부착이 가능한지 아니면은 뭐 이게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에 해당되는지 그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봤던 부분이 있고요. 형법 같은 경우는 보호의 객체가 되느냐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뭐 의수나 이런 거를 칼로 찌를 경우에는 그 상해죄가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좀 민법보다는 좀 더 좁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좀 화가 났던 부분은 이분은 의족이 없으시면 그 근로행위를 할 수 없음이 분명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는 근로에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너무 일률적으로 뭐 탈부착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걸로 공방이 좀 너무 길게 끌어진 것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헌법상 그리고 이 산재보험법의 취지상 이거는 근로관계에 충분히 기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신체 일부로 봐야 한다라는 주된 주장을 폈었고요. 그거에 좀 외국의 사례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를 참고해 봤는데 저희가 의학적인 소견도 그 대법원 재판부에 제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굳이 탈부착을 계속 얘기를 하시길래 그 부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의족을 그랬는데 그런 방법은 지금 현행 의학 기술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솥깃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끼워서 하는 그런 의족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상의 문제도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행히 대법원에서 그 주심 재판관을 비롯해서 그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재판관께서 다 저희 손을 들어주셔서 전원일치로 이렇게 파기환송된 사건이었습니다. 예, 뭐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이런 식으로 장애인들이 적극적인 법적 권리를 찾는 운동, 행동, 뭐 이런 것들이 여러 장애인들의 권익을 한꺼번에 다 같이 증진시키는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더 열심히 좀 좋은 사례들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누구나 한 번쯤 겪는 크고 작은 법률 문제. 어려운 법률 상식에 고민하셨나요? 이성환 변호사. 안방으로 찾아가는 개인 변호사. 고수의 똑똑한 법률 정보. 예, 그럼 다음 사연 보겠는데요. 김예원 변호사님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진주의 한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저희 중3반 학생 중에는 또래보다 1살 많은 남학생이 있습니다. 이 아이에 대해서 조언을 좀 부탁하고 싶은데요. 이 아이는 신체적으로 불편한 곳은 없지만 키와 몸무게가 같은 반 어린 친구들보다 많이 작은 편이고요. 특히 지적 능력이 많이 차이가 나는 학생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의 지적 수준으로 보입니다. 아이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가족 중 할머니와 아버지가 비슷한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족 환경이 이러다 보니까 보호자들은 장애인 등급 관련 판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아이가 장애인으로 등록되지도 않았고요.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아이,
제 손을 떠나 보내려니까 너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가족들을 믿고 보낼 수도 없는지라 더 걱정되고요. 이제 18살이 될 아이가 정부의 보호라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 수 없어서요. 물론 자세한 것은 병원과 관계기관에 물어봐야겠지만 장애인 판정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보호자가 아닌 저도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장애인 판정과 관련된 질문이네요. 지난 4회에서 어린 아들의 장애인 등록 문제가 나와서 저희가 이제 답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선생님이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김광훈 팀장님, 이 장애인 판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 장애인 등록은 해당 자치단체의 신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는 장애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면 주민센터에서는 장애 진단을 위해서 지정되어 있는 병원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병원에서 장애 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다시 주민센터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록 여부와 등급은 최종적으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면은 거기서 네네. 이제 안내를 해준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이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지적 장애가 좀 의심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지적 장애 판정에는 뭐 다른 기준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적장애 판정은 정신과나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의 병원에서 진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IQ라고 부르는 지능지수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사회 성숙도 검사를 참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장애는 1급에서 3급으로 나뉘어지는데요. 1급은 IQ 35 미만, 2급은 35에서 50 미만, 3급은 50에서 70 미만을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자, 아이가 이 스스로 뭐 이런 신청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부모님에게 이제 맡길 수도 없는 상황인데, 자, 그럼 이 선생님이, 이 사연을 보내신 선생님이 보호자 역할로서 뭐 이런 신청을 좀 대신 해줄 수 있을까요? 네, 그 선생님, 일단 이 사연의 선생님이 너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저도 이 사연을 읽으면서 되게 마음이 훈훈해졌는데요. 이 선생님께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도와주시고자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보호자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 아이가 아직 성인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서는 이제 친권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법정 대리인이나 친권자가 있는 상태여서 그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성인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별도로 성년 후견 제도라는 제도가 있어서 성인에 이른 장애인의 지적 결함이 있을 경우에,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것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성년 후견 제도가 있는데, 지금은 미성년 아이이기 때문에 그 제도에 의하는 것보다는 법에 맞춰서 법정 대리인이나 친권자를 통해서 이 제도에 편입될 수 있는 게 중요하고요. 이 선생님께서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 같이 지금 동거하고 살고 있는 아이의 할머니와 할아버지, 아버지가 친권자나 법정 대리인으로 되실 수 있으니까 같이 동행을 하셔서 그 과정을 도와드리는 것이 가장 간명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학생의 부모님을 모시고 가야겠군요. 예. 자, 이런 학생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주변의 도움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가족이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 이런 참 걱정되는 상황인데, 김광훈 팀장님, 자, 혹시 장애인 등록을 하면 뭐 어떤 특별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나요? 예. 일단 장애인 등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결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양한데요. 교육 지원이나 훈련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문화생활을 위한 문화바우처 서비스라든지 각종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장애인 복지관에서도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 것을 이제 선생님이 아시고 그런 혜택을 좀 받게 해주고 싶으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조금만 더 노력하셔서 부모님을 모시고 주민센터로 가시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는 크고 작은 법률 문제. 어려운 법률 상식에 고민하셨나요? 이성환 변호사. 안방으로 찾아가는 개인 변호사. 고수의 똑똑한 법률 정보.
자, 다음 사연 우리 김가훈 팀장님 소개해 주시죠. 예, 제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새댁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 올해 결혼한 저에게는 시아버님이 계십니다. 남편이 어릴 적 어머니와 사별한 시아버지는 홀로 힘으로 지금까지 남편을 키워오셨는데요. 결혼 전부터 저를 정말 예뻐해 주셨기 때문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시아버지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분가를 생각하지 않은 이유는 시아버지가 지체장애인 1급으로 연로하신 몸에 혼자 생활하기가 힘드시기 때문입니다. 형편이 좋지 않은 저희는 월세로 집을 계약했고 새로운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이 집에서 생활하시기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방 문턱인데요. 휠체어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시아버지에게 방 문턱은 걸림돌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 집이면 당장에 문턱을 없애고 싶지만 새 들어 사는 형편이다 보니 집주인에게 방 문턱을 제거해도 되는지 물어봤는데요. 집주인은 너무나 황당한 답변을 해왔습니다. 방 문턱 제거는 말할 것도 없고 새도 놓지 않겠으니 당장 집을 빼라는 겁니다. 게다가 사전에 장애인이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라며 계약금도 못 돌려준다고 합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이런 걸까요? 계약서 내용 어디에도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느냐는 질문은 없었고 이런 억지가 어디 있는 건지 기가 막힙니다. 소송을 해서라도 저는 계약 기간 동안 이 집에 살 것이고 혹시나 집을 빼야 한다면 계약금을 돌려받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가족이 잘못한 건 없다고 봅니다. 방 문턱을 훼손한 것도 아니고요. 법적으로 어떻게 계약 기간과 계약금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예, 오늘은 뭐 화나는 사연들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예, 잠깐 훈훈한 사연이 있었다가 다시 화나는 사건으로 돌아왔는데요. 이 주인의 행동이 참 말이 되지 않는데 첫 사연이 식당 출입을 거부하는 뭐 그런 거였는데 이번에는 또 집을 입주를 못하게 하는 또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자, 이 주인이 왜 이러는 걸까요, 김 팀장님? 글쎄요, 이분이 왜 이러실까요? 너무 전형적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그 차별적인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도 이렇게 이제 거부하고 배제하는 이런 마음이 참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저희 센터에는 사실은 더 황당한 사연이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그 임차인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제 그 세입자가 들어오는 거를 거부하는 사례들은 그나마 임대인이 그래도 갑이니까 횡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는데요. 황당하게도 임차인이 새를 들어오고 집주인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애초에 계약에는 뭐 그런 게 없었다.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애초에 고지하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들어오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집주인 보고 위약금을 물라고 주장했던 그런 사례도 저희한테 접수가 됐었습니다. 예. 앞서 나온 사례와 마찬가지로 법제도의 문제 이전에 인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있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합니다. 뭐 이거는 뭐 집주인이나 임차인이나 법적으로 뭐 주장할 아무런 권리가 없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시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방문 턱 이거 상당히 걸림돌이 될 텐데, 뭐 이런 것이 실제로 상담해 보신 경우도 있으신가요? 개인 집에서 뭐 방문 턱 같은 걸 이유로 구체적으로 뭐 같은 상담이 들어왔던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뭐 방문 턱을 일시적으로 제거했다가 뭐 나중에 계약이 끝나고 다시 복구를 해놓으면 될 문제인데 이게 그렇게까지 이렇게 나올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 임차인으로서 이 방문 턱을 좀 제거해달라 뭐 이런 요구도 가능할까요? 그 구청에서 예. 지금 분기별로 1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조금씩 수선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노후한 주택일 경우에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이 거의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감금 상태에 있다거나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다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집안에서는 우리가 누구보다도 더 자유롭게 집에서 좀 편안하게 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데 또 임차인이라서 제대로 고치지도 못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아예 이게 정책적으로 반영이 돼서 집주인의 동의만 있으면 100만 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구청에서 알아서 그 공사를 다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센터에 접수된 사례는 좀 화가 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분이 휠체어 장애인인 것을 알고 집주인이 계약을 했어요. 예. 그랬는데 화장실이 너무 비좁아서 상식적으로 양변기가 화장실이 세로로 되어 있으면 양변기는 그 길게 이렇게 돼서 다리도 좀 뻗고 이렇게 해서 용변을 보는데 예. 이 집주인이 이 양변기를 너무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세로 방향인데 그 중에 가로 방향으로 놓는 바람에 무릎이 자꾸 벽에 닿아서 무릎이 까지거나 이렇게 아이고. 그래서 용변을 볼 때마다 고통스럽기 때문에 휠체어 장애인은 이렇게 다리를 자기 뜻대로 벌리거나 이렇게 해서 좀 그 간격을 좁히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집주인에게 이런 걸 읍소를 했더니 벽돌을 부셔준 거예요. 실제로 그거를 옮겨줄 수도 있는데 양변기를 구청에서 무료로 옮겨주겠다고 했는데도 그거를 거부하고 내 집에 털끝만치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냥 참고 살아라라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무릎 부분만 망치로 벽을 부셔서 예. 무릎이 이렇게 나오게 해줬는데 이분이 집을 빼려고 하니까 당신 때문에 벽을 훼손했으니 예. 벽에 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라. 라는 식으로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분이 너무 억울하다고 저희 센터에 의뢰를 해주셨고요. 저희가 구청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같이 이 문제를 좀 해결한 사안이 있는데 집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부동산이라 그런지 몰라도 되게 사소한 거에 예민해지시고 또 본인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이익이 안 되면 되게 이렇게 아웅다웅 하시고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집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떠오르는 조문이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는 장애를 원인으로 인해서 집 계약을 거부할 경우에 그거를 차별행위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아예 그거를 조문으로 박아두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위반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로 보이고요. 이걸로 인해서 손해가 생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의 특칙에 따라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그 행위가 너무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 차별행위거든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점은 모르시고 일단은 내 부동산이다. 이거에 대한 인식이 너무 확고하셔서 그런지 좀 마음을 너무 좁게 쓰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하여튼 그 구청에서 그 시설을 도와준다는 건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으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쟁들을 상당히 없앨 수 있는 그런 것 같고 또 오죽 이런 문제가 많으면 법조문회까지 그렇게 들어갔을까요? 예. 예, 여러분들 그 공부를 좀 많이 하시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송 잘 챙겨 보시고 꼼꼼하게 권리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사연으로 돌아가서요. 자, 이미 계약은 됐고요. 뭐 집에 이제 살아야 되는데 지금 뭐 집을 빼라, 뭐 계약 위반이다, 계약금 못 돌려준다,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김 변호사님? 네,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말이 되지 않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게 법에서도 금지하는 차별행위를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 계약에 써있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해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저는 이럴 경우에는 좀 문서로 받아두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분쟁이 생기면 대부분 너무 이제 흥분하셔서 막 이렇게 적재적인 대처를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시지 마시고 어떤 근거로 집을 빼라고 하는 것인지 문서로 달라라고 해서 좀 귀찮으시더라도 받아보시면서 그걸 바탕으로 문제 해결하시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그 방법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예. 자, 이제 월세 계약, 뭐 전세 계약, 법에서는 이제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뭐 이런 계약을 하다 보면 이제 각종 황당한 일을 많이 겪게 되는데요. 자, 이 사건처럼 그 어떤 분쟁이 생겨서 계약을 그러니까 해제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그 계약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에만 계약이 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임차인 입장에서 볼 때는 집세를 못 내는 것, 뭐 보증금을 못 내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고요. 뭐 집에 거주를 하는 임대 기간 동안에 집을 뭐 부순다든가 집을 뭐 불을 낸다든가 하는 어떤 그 집의 정상적인
사용 범위를 벗어난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해지가 될 수 있지만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면서 뭐 이렇게 수선해도 되냐라는 동의를 구한 정도 가지고 계약 위반이라고 할 수는 절대로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뭐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뭐 계약을 해지하겠다, 뭐 이것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법도 이런 사람들의 엉뚱한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 임차인 입장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고 보면 임차인의 권리는 그 집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은 임차인이 이렇게 집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갖추어 줘야 되는데 보일러가 고장나서 살 수가 없는데 계속 안 고쳐준다든가 지붕이 새는데 계속 안 고쳐준다든가 임차인으로서 정당하게 집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오히려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연 같은 경우에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한 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마음대로 해보시오. 나는 이 집에서 내 권리대로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 변호사님, 그러면은 혹시 모르는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집을 계약할 때 좀 어떤 것들을 좀 따져보면 좀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집에 거주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집을 계약하실 때 집주인의 등기부 등본을 한 번씩 다 떼어보실 텐데요. 그걸 보시면 갑구, 을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갑구는 이 집이 누구 소유인지 그거를 써 있는 곳이고요. 을구는 이 집에 뭐 저당 잡힌 거라던가 이 집에 다른 담보권이라던가 이런 게 있을 경우에 그 내용이 써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시면 예를 들어 이 집의 시가가 뭐 2억짜리인데 저당권이 2억 3천이 설정되어 있다 이러면 여차하면 이게 집주인이 바뀌고 경매가 될 경우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등기부상의 권리관계를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계약서를 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쓰시게 되는데 그 계약서 내용에는 미리 써 있는 글자들이 있어요. 뭐 그거를 부동문자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은 깨알같이 써 있는 글씨 중에 혹시 나한테 불리하거나 미리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귀찮으시더라도 꼼꼼히 챙겨서 읽어보시던가 읽어달라고 하시던가 하셔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문제 제기를 못하도록 하는 막는 그런 규정은 좀 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항처럼 혹시 장애인이라서 좀 갑자기 계약 못하겠다라는 통보를 받으셨다던가 계약금을 냈는데 못 돌려주겠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낌새가 보일 때는 미리 좀 녹음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집주인분이 장애인인 걸 몰랐을 때는 그럼요 저희 당연히 다음 주에 입주하시죠 이렇게 나왔다가 갑자기 장애인인 걸 알고 태도가 돌변해서 뭐라고요? 저희 벌써 계약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꿀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걸 다투기 시작하면 좀 입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황스럽고 화가 나시더라도 그 부분을 통화나 그런 대화 내용을 필요할 경우에는 녹음을 하셔서 나중에 문제 제기를 하실 때 삼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 덧붙이자면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집주인과 계약을 해야 되고요. 그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집주인을 반드시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로 돼 있는 사람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을 하셔야 이런 집주인이 아니면서 그 사기를 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집주인이 약속을 하는 것들이 있죠. 도배를 해주겠다, 장판을 해주겠다, 나중에 베란다 샤시를 교체해주겠다, 이런 구두상의 어떤 약속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계약서 특약사항에
이런 것을 도배를 해주겠다, 장판을 해주겠다, 뭐 1년 뒤에 샤시를 교체해주겠다. 그럼 구두로 약속한 내용들을 특약사항으로 계약서에 기재하시는 것이 집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는 크고 작은 법률 문제. 어려운 법률 상식에 고민하셨나요? 이성환 변호사. 안방으로 찾아가는 개인 변호사. 고수의 똑똑한 법률 정보. 예, 오늘은 참 화나고 분통 터지는 사건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 좀 훈훈하고 좀 감동적인 뭐 그런 사연 좀 하나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 뭐 훈훈한 얘기라기보다는 예. 참 그 해외 그 사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예. 뭐 제가 아는 분한테 드린 얘기인데요. 우리나라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차이가 이 정도로 큰가라는 걸 제가 굉장히 느꼈었고요. 우리가 얘기했던 사례하고 비슷하게 임대차 관련된 사례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독일에 유학 가실 일이 있어가지고 그 독일에서 집을 빌려서 사시게 됐대요. 근데 그 2층 집에 사셔야 되고 이분이 지체장애가 있으셔서 계단을 오르기가 불편하셨대요. 근데 그냥 적당히 불편을 좀 감수하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나와서 2층 집인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줬다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웠던 것은 임대인이 하는 얘기였어요. 임대인이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어떻게 2달이나 걸리냐. 독일이 이거 망할 때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임대인이 했다고 합니다. 참, 우리나라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이런 인식 차이에서 시작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 좋은 사례가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있었다는 게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뭐 조만간 그런 좋은 집주인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예. 아니 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또 많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좀 문제되는 것들만 봐서 그렇지 좋은 분들 많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오늘 사연을 보면서 느낀 것이 나와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만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뭐 이런 장애인 차별 행위 뭐 없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두 분은 좀 어떠신가요? 예, 저희도 그 상담을 하다 보면 오늘도 참 화가 나는 사례들이 많았는데요. 좀 화가 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분노로만 일을 해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장애인은 동정의 대상도 아니고 차별과 배제의 대상은 더더욱 아닙니다. 장애인은 동등한 사람이고 이런 모든 관점은 이런 동등성에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TV 법률상담소의 사연을 함께 들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뭐 오늘 인식 개선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사회 인식이 조금이라도 바뀌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에게 겪어야 되는 고통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아니면 내 가족이 장애인이라면 과연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이런 장애인 차별 문제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고민이든 좋습니다. 아래에 나오는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사연을 접수해 주시면 저희 법률 고수들이 직접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부담 없이 많은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안방으로 찾아가는 TV 법률 상담소.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